오늘 아침 최 여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더군요. 글쎄요,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좁아터진 킹스밸리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뭘 믿고 싶어 하느냐니까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이 마을 입구에서 이준혁 내과를 운영하는 원장 이준혁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꽤 신뢰하는 편이죠. 입 무겁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남의 가정사에 별 관심이 없는 척하거든요. 사실 의사만큼 남의 비밀을 듣기 좋은 직업도 없답니다. 최 여사의 죽음을 가장 먼저 입에 올린 건 역시나 제 누님인 미숙 누나였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숟가락도 들기 전에 속사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준혁아, 들었니? 백일동 최 여사 말이야. 결국 그렇게 됐다더라. 내가 뭘 했어? 남편 죽고 나서 제정신 아니라고 했지? 1년 전에 남편 급사했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멀쩡하던 양반이 위험이라더니 덜컥 죽어버리고 그 재산 다 최 여사가 차지했잖아. 근데 이번엔 자기가 약을 먹고 죽어? 이거 분명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죄책감이지, 죄책감. 누나의 상상력은 가히 웹소설 작가 수준입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국을 떠먹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대꾸를 잘못했다간 아침 식사가 점심 식사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누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 여사의 눈빛, 진료실에서 보였던 그 불안한 손떨림. 그녀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 마당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칠 전 이사 온 그 노인네 말입니다. 이름이 박도진이라던가. 머리는 둥글둥글하고 콧수염은 우스꽝스럽게 길러서 꼭 만화 캐릭터 같은 분이죠. 그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 머리통만 한 호박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오, 그래. 내 사랑스러운 베이비. 한국의 흙이 아주 마음에 드나 보구나.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 호박한테 말을 거는 노인이라니. 저는 못 본 척 지나가려다 그만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은 흑투성이 장갑을 낀 채 환하게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들더군요. 닥터리. 퇴근하십니까? 이 호박 좀 보시죠. 색깔이 아주 예술입니다. 회색 뇌세포를 쉬게 하는 데는 역시 텃밭 가꾸기만 한 게 없어요. 회색 뇌세포?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지.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나 말로는 저 노인이 서울에서 꽤 유명했던 형사라는데 글쎄요. 지금 봐서는 그저 은퇴 후 적적함을 달래는 평범한, 아니 조금 특이한 노인네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호박이나 쓰다듬던 노인이 곧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의 가장 가까운 목격자이자 기록자가 될 줄도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킹스밸리의 실질적인 주인 오태석 회장입니다. 이 원장, 지금 잠깐 내 서재로 와줄 수 있나? 기니 할 말이 있네. 아무도 모르게.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예감한 사람처럼 말이죠. 오태석 회장의 저택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대문을 지나 현관까지 걸어가는 길만 해도 숨이 찰 정도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이 저택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유독 차갑고 무겁습니다. 집사 박 씨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장님. 식사는 거르시겠다고 하더군요. 박 집사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 뒤에 앉아있는 오 회장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그더군요. 그리고는 위스키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왔나, 이 원장. 앉게. 자네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불렀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더니 푸른색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최 여사. 자살한 게 아니야. 아니, 자살은 맞지만 내가 죽인 거나 다름없네. 오 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죽은 최 여사의 남편, 그가 병사가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이 바로 최 여사였다는 것. 오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두 사람은 재혼을 생각할 만큼 깊은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알고 있었어, 이 원장. 최 여사를 협박해왔네.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돈을 뜯어갔어. 최 여사는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해 어제 약을 먹은 거야.
그리고 죽기 직전 나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 오 회장은 푸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그 악질적인 협박범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네. 내게 보내는 마지막 유서이자 고발장인 셈이지.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좁은 마을에서 누군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낼 만한 사람이라. 제 머릿속에도 몇 명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빚쟁이에 시달리는 오 회장의 양아들 지훈이? 아니면 도박에 빠진 오 회장의 처남? 아직 뜯어보지 않았네. 용기가 안 나서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일까봐. 내 가족일까봐 두려워. 그때였습니다. 오 회장이 편지를 집어들려는 순간 책상 한쪽에 놓인 은색 장식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튀니지에서 선물 받았다는 날카로운 단검. 번쩍이는 칼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오 회장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씁쓸하게 웃더군요. 아, 저거. 양아들 녀석이 선물이라고 보낸 거야. 아이러니하지 않나? 아비 목에 칼을 들이미는 심정인 건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선물인 건지.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회장은 화들짝 놀라며 편지를 다시 서랍 속에 집어넣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이 원장 미안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게. 이 편지는 혼자 읽어야겠어. 내용을 확인하고 내일 다시 연락하지. 그는 저를 거의 떠밀다시피 서재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계는 오후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서재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오 회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푸른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본 그의 살아있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서며 집사 박 씨와 마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누구의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특히 그 양아드님. 지훈 도련님이 오더라도 드리지 말라고 하시네요. 밤 공기가 찹니다. 등 뒤로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미숙 누나는 드라마에 정신이 팔려 있더군요. 다행히 저에게 오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서둘러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 회장이 보여준 그 푸른 봉투. 과연 그 안에 적힌 협박범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책상에 앉아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0시 15분을 가리킬 무렵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병원 환자일 리는 없고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입니다. 원장님.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군가 서재에서 회장님을. 어서 와주십시오.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돌아가셨다니?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계셨던 분인데. 저는 겉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10월의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 회장의 저택 현관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박 집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더군요.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 울부짖던 목소리의 주인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원장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숨이 턱끝까지 차셨는데요. 무슨 소리야, 박 집사. 방금 나한테 전화했잖아.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네? 제가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계속 부엌에서 은식기를 닦고 있었는걸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장난 전화? 아니, 그 목소리는 분명 박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서재로 가봅시다. 회장님은 아직 서재에 계신가? 네, 9시 반쯤에 홍차를 가져다 드리려 했는데 안에서 대답이 없으셔서 그냥 문 앞에 두고 왔습니다. 방문객이 있어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방문객? 오 회장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서재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접니다. 이준혁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감돌 뿐.
불길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집사 비켜요. 문을 부숴야겠어. 우리는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쾅. 육중한 참나무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경첩이 뜯겨나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태석 회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푹 숙인 채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하지만 그의 목 뒤에는 그가 아들에게 선물 받았다던 그 은색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손잡이 위로 검붉은 피가 흘러내려 셔츠 깃을 적시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죠. 이미 몸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회장님. 박 집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스키잔, 스탠드 조명.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단 하나 오 회장이 뜯어보겠다던 그 푸른색 편지 봉투만 감쪽같이 사라진 채로요. 경찰이 도착하고 평화롭던 킹스밸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고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저택을 포위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관할 서해 강력계 팀장이라는데 인상은 험악하지만 수사 방식은 꽤 꼼꼼해 보였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창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유일한 출입구인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밀실 살인. 하지만 경찰은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창문에 찍힌 흙 묻은 신발 자국, 그리고 사라진 사람. 오지훈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박 집사를 다그쳤습니다. 오 회장의 양아들 오지훈. 그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게다가 서재 창문 아래 화단에서 그의 운동화와 일치하는 발자국이 발견됐죠.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오 회장의 조카 혜진 양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 회장이 친딸처럼 아끼던 아이였고 사라진 지훈이와 약혼을 앞둔 사이였죠. 그녀가 저를 보더니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원장님, 지훈 오빠 아니에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물론 빚 때문에 삼촌이랑 다투긴 했지만 살인이라니요. 오빠가 범인으로 몰리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물 젖은 호소를 들으며 저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혜진 양 경찰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제 옆집에 이사 온 그 노신사 기억합니까? 호박 키우던 분. 아, 그 이상한 모자 쓰신 분요? 네, 그분이 사실 전설적인 프로파일러 박도진 씨입니다. 은퇴했지만 그분의 실력은 진짜예요. 경찰보다 먼저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혜진 양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박도진 씨의 집 거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옷 위에 두툼한 카디건을 걸친 박도진 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 닥터리. 그리고 아름다운 아가씨. 이 야밤에 무슨 일입니까? 설마 내 호박이 걱정돼서 오신 건 아니겠죠? 저택 쪽이 꽤 소란스럽던데. 혜진 양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 약혼자가 살인 누명을 쓰고 있어요. 삼촌을 죽인 범인을 꼭 찾아야 해요. 박도진 씨는 잠시 콧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혜진 양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장난기 넘치던 동네 할아버지에서 날카로운 사냥꾼의 눈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 진실을 원하십니까? 네, 당연하죠. 경고하는데 진실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덮어두는 게 나을 만큼 추악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이 사건을 맡는다면 나는 끝까지 갑니다. 범인이 누구든 설령 아가씨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백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 양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결의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박도진 씨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옆에 놓인 모종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썩은 뿌리를 캐러 가보실까요? 닥터리, 자네도 함께 가주게. 자네는 이 사건의 훌륭한 기록자가 될 테니까. 그렇게 전설의 탐정, 박도진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폴리스 라인을 넘어 다시 들어선 오 회장의 서재는 마치 박제된 곤충 채집통 같았습니다.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비릿한 공기, 그리고 하얀 분필로 그려진 시신의 위치 표시. 강력계 최 팀장은 박도진 씨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이 원장님. 동네 산책 나온 것도 아니고 민간인을 데려오시면 곤란합니다. 수사가 장난입니까? 최 팀장, 이분은 그냥 민간인이 아닙니다. 전직 프로파일러 박도진 씨예요. 예전에 화성 연쇄 실종 사건 해결하신 그분 말입니다. 제 말에 최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설의 등장은 콧대 높은 형사의 태도조차 순식간에 바꿔놓더군요. 박도진 씨는 최 팀장의 악수를 가볍게 받아주고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서재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시신이 있었던 책상도 깨진 문도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아주 흥미로워. 그는 창가 쪽에 놓인 1인용 가죽 암체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오 회장이 독서를 즐기던 의자였죠. 최 팀장님, 시신 발견 당시 이 의자가 이 위치에 있었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장 보존이 원칙이니까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도진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자와 책상 사이의 거리를 눈대중으로 재보았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죠. 보통 손님이 오면 의자를 책상 쪽으로 끌어당겨 앉거나 아니면 주인이 손님을 편하게 해주려고 의자를 권하죠. 그런데 이 의자는 위치가 아주 애매해요. 책상과 너무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화를 나누기에 적당한 각도도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 이 의자에 앉아 문 쪽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에이 선생님, 그게 뭐 대수입니까? 청소하다가 조금 밀렸을 수도 있고 오 회장님이 일어나다가 쳤을 수도 있죠. 최 팀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진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작은 균열이 댐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형사님. 이 의자는 지금 나는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옮긴 겁니다. 무언가를 가리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의자. 제가 나갈 때만 해도 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벽 쪽에 더 붙어 있었죠. 그렇다면 제가 나간 뒤 오 회장이 살해당하기 전 사이에 누군가 의자를 옮겼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박도진 씨는 바닥에 엎드려 의자 밑을 살피더니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닥터리, 자네는 의사니까 잘 알겠군. 사람이 칼에 찔려 죽을 때 의자를 정리할 정신이 있을까? 그럴 리가요. 고통과 쇼크로 그럴 여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범인이 옮겼거나 오 회장이 죽기 직전에 어떤 이유로 옮겨둔 거겠지. 이 사소한 불편함이 사건의 열쇠가 될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먼지를 털며 제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 윙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이 늙은 탐정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주 지독하고 은밀한 피냄새를 말이죠. 그때 현장 감식 반원이 다급하게 최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창문 틀에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오지훈 씨의 것과 일치합니다. 오지훈의 지문이 나왔다는 소식에 현장은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창문으로 침입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했다. 시나리오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도진 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내려와 저택에 있던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오 회장의 알리바이를,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가 살아있었던 마지막 시간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증언은 오 회장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강 이사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 저택의 게스트룸에 머물고 있었죠.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강 이사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9시 30분쯤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려고 정원으로 나갔다가 서재 쪽을 올려다봤죠.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박도진 씨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9시 30분. 뭐라고 하던가요? 네, 시계를 봤으니까 정확합니다. 오 회장이 아주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돈 달라는 소리는 그만해. 내 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라고요. 돈. 그리고 내 놈. 누가 들어도 빚에 시달리던 양아들 오지훈을 향한 말 같았습니다. 최 팀장은 이제 범인은 오지훈이라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꺼봐요.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9시 30분에 오지훈이 창문으로 들어와 돈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홧김에 찌른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9시 30분. 제가 오 회장을 떠난 게 8시 50분. 그 후 40분 동안 오 회장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왜 10시 15분에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한참 된 것처럼 몸이 차가웠을까요? 박도진 씨가 강 이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도 들으셨습니까? 오지훈 씨의 목소리라던가. 아니요. 그게 이상하게도 오 회장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상대방은 작게 말했는지 아니면 오 회장이 일방적으로 소리친 건지. 흥미롭군요. 독백이라. 박도진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닥터리, 자네는 8시 50분에 나왔다고 했지? 나오면서 혹시 누굴 마주치진 않았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현관 앞에서 박 집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정문 쪽에서 낯선 남자를 한 명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자를 푹 눌렀어서 얼굴은 못 봤지만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 낯선 남자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지훈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죠. 제 증언이 더해지자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9시 30분에 들린 목소리, 창문의 지문, 사라진 양아들, 그리고 정문의 낯선 남자. 박도진 씨는 수첩을 덮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9시 30분. 그 시간이 진실을 말해줄 수도 아니면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군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기계를 다루는 인간은 거짓말을 하니까요. 기계? 갑자기 무슨 기계 타령일까요? 오 회장의 서재에는 낡은 축음기나 오디오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최신형 AI 스피커와 스마트폰이 있었을 뿐. 설마 이 노인은 벌써 무언가를 눈치챈 걸까요? 박도진 씨의 기계 발언은 그냥 넘겨짚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 회장의 비서인 윤 실장을 불렀습니다. 윤 실장은 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와 아직도 정신이 없어 보였죠. 뿔테 안경을 자꾸 추어올리는 모습이 꽤나 신경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윤 실장님, 오 회장님 습관 중에 말입니다. 메모를 어떻게 하시죠? 수첩에 적으십니까? 아니면 아, 회장님은 악필이셔서 글 쓰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항상 최신형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를 들고 다니셨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바로바로 녹음하셨어요. 중요하거나 감정적인 내용일수록 더더욱요. 박도진 씨가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녹음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책상 위 거치대에 두시거나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시는데. 윤 실장은 서재 책상을 살폈습니다. 저와 최 팀장도 함께 눈을 부릅뜨고 찾았죠. 하지만 책상 어디에도 오 회장의 주머니에도 심지어 바닥에도 녹음기는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오후에 보고하실 때만 해도 손에 쥐고 계셨는데. 윤 실장의 말에 박도진 씨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범인은 오 회장을 죽이고 편지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비싸지도 않은 녹음기까지 챙겨갔을까요? 녹음기 안에 범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들어있었던 걸까요? 최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야 뻔하죠. 오 회장이 죽기 직전에 범인의 이름을 녹음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를 죽인 건 오지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형사님, 아까 강 이사님이 9시 30분에 들었다던 그 목소리. 돈 달라는 소리 그만해. 라고 외치던 오 회장의 목소리 말입니다. 만약 그게 실제 육성이 아니라 녹음된 소리였다면 어떨까요? 순간 서재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녹음된 소리요? 네. 범인은 9시 30분 이전에 이미 오 회장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미리 녹음해둔 오 회장의 호통 소리를 9시 30분에 맞춰 재생시킨 겁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 밖에서 잘 들리게 한 다음 자기는 유유히 빠져나간 거죠. 박도진 씨의 가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그럴싸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지훈이 9시 30분에 창문을 넘었다는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범행 시각은 훨씬 앞당겨질 수 있고 용의자는 오지훈뿐만 아니라 저택 안에 있던 모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 이준혁을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늙은 탐정의 상상력은 위험합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박도진 씨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닥터리,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혹시 지피는 거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 가설이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그럼 오지훈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 수도 있겠군요.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를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범인은 아주 치밀하고 대담하며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지능범이라는 겁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텅 빈 녹음기 거치대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킹스밸리의 정원은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진 씨는 잠 한숨 자지 않은 사람처럼 쌩쌩하더군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저를 깨워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닥터리, 상쾌한 아침입니다. 범인은 밤에 움직이지만 증거는 아침 햇살 아래서 더 잘 보이는 법이죠. 우리는 오 회장의 서재 창문 바로 밑 화단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경찰이 확인한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이즈 275. 밑창 문양을 보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환장한다는 스피드러너 한정판이군요. 오지훈 씨가 즐겨 신는 신발과 일치합니다. 최 팀장의 말대로 오지훈이 이곳에 왔던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도진 씨의 관심은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정원 깊숙한 곳, 금붕어 연못이 있는 정자로 향했습니다. 오지훈 씨가 도망쳤다면 이쪽 담장을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박도진 씨가 연못가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얼음이 얇게 언 연못 물속을 뚫어지게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닥터리, 손 좀 빌려주게. 저기 저 반짝이는 거 보이나? 그가 가리킨 곳에는 수초 사이에 걸려있는 작은 금속 물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차가운 물속에 손을 넣어 그것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것은 금반지였습니다.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결혼 반지처럼 보이는. 이거 재미있군요. 안쪽에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까? 저는 반지를 닦아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From R2O.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R2O. 아은 누구고 오는 누구일까요? 오는 오지훈의 성일 가능성이 높고. 아은? 그때 뒤따라 나온 혜진 양이 그 반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반지.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도진 씨가 놓치지 않고 물었죠. 아는 반지입니까, 혜진 양? 혜진 양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으려다 박도진 씨의 강렬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오빠. 사실 결혼했어요. 몰래. 결혼? 누구랑 말입니까? 하녀. 아니, 메이드로 일하던 수진이랑요. 삼촌이 알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해서 비밀로 했는데. 그 반지는 오빠가 수진이에게 준 게 아니라 수진이가 오빠에게 준 거예요. 아은 수진이의 영어 이름 로즈로즈를 뜻하는 거고요. 메이드와의 비밀 결혼. 그리고 그 반지가 왜 범행 현장 근처 연못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오지훈은 어젯밤 이곳에서 누군가를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도망치다 떨어뜨린 걸까요? 박도진 씨는 반지를 손수건에 싸서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군요. 비밀 결혼한 양아들, 빚 그리고 살인. 너무 뻔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단 말이죠. 마치 누군가 오지훈이 범인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닥터리? 저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 제가 숨기고 있는 사실에 그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지훈이 어젯밤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못에서 발견된 결혼 반지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았습니다. 오지훈과 메이드 김수진의 비밀 결혼. 이 사실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살인의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하녀들이 머무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김수진은 짐을 싸고 있더군요. 퉁퉁 부은 눈과 떨리는 손. 누가 봐도 도망치려는 사람의 행색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어디 가십니까? 경찰 조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제 물음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잠시 본가에 좀 다녀오려고요. 여기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때 박도진 씨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까 주운 금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본가로 가신다고요? 남편이 살인 용의자로 쫓기고 있는데 부인이 혼자 도망가면 쓰나. 이 반지의 주인이시죠? 김수진은 반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오 회장 저택의 완벽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균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훈 씨랑 제가 만나는 걸 눈치채셨던 거예요. 회장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드냐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셨죠. 해고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요. 오후 4시. 오 회장이 살해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박도진 씨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해고당했다면 왜 어젯밤에 바로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까? 지훈 씨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어요. 저녁에 지훈 씨가 오면 같이 떠나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몰래 별채에 숨어 기다렸는데 지훈 씨는 오지 않았고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맹세코 저는 회장님 방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고 통보는 살인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쫓아내려는 시아버지, 그리고 그 유산을 상속받을 남편. 그녀가 오지훈을 부추겼거나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죠. 저는 박도진 씨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는 김수진을 의심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재미있군요. 오후 4시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윤 실장 말로는 오시에 오 회장이 아주 기분 좋은 상태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그렇게 기분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수진 씨가 모르는 또 다른 일이 그 1시간 사이에 있었던 걸까요? 박도진 씨는 김수진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눈물을 닦아요. 남편을 사랑합니까? 네. 제 목숨보다 더요. 그렇다면 도망가지 마세요. 여기서 버티세요. 남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게 말해야 합니다. 어젯밤 당신이 별채 창문으로 본 것들 말입니다. 김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봤어요. 밤 9시 20분쯤이었나? 정원 쪽에서 누군가 서성거리는 걸요.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지만 지훈 씨는 아니었어요. 지훈 씨보다 키가 훨씬 컸거든요. 키가 큰 남자. 또다시 등장한 제3의 인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꾸며낸 정문의 낯선 남자와 묘하게 겹치는 증언이었으니까요. 박도진 씨가 저를 쓱 쳐다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마치 자네가 본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 라고 묻는 듯이요. 오후가 되자 경찰 측에서 새로운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오 회장의 개인 금고가 털렸다는 겁니다. 서재 책상 뒤 액자 뒤에 숨겨진 금고였는데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 회장과 윤 실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고 문은 억지로 뜯겨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단순 원한 살인인 줄 알았더니 강도 살인 가능성도 생겼군요. 최 팀장은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빚에 쫓기던 오지훈에게는 절실한 돈이었을 테고 해고당한 김수진에게도 탐나는 돈이었겠죠. 하지만 박도진 씨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1억 원. 1억 원이라. 오 회장 같은 재력가가 집에 두기에는 적당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가져가기에는 좀 애매한 금액이군요. 게다가 그 무거운 현금 뭉치를 들고 도망쳤다면 눈에 띄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그는 저를 데리고 다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금고가 있던 자리가 아니라 창가 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닥터리, 어제 자네가 들어올 때 창문 커튼이 쳐져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오 회장은 밤에는 항상 커튼을 치라고 지시하거든요. 그럼 범인은 밀실에서 사람을 죽이고 금고를 털고 1억 원을 챙긴 다음 창문을 열고 나갔다. 그리고 다시 밖에서 창문을 닫았다. 신발 자국을 남기면서. 박도진 씨는 창틀에 묻은 흙을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이 흙, 너무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나 여기로 나갔어 하고 광고하는 것처럼 듬뿍 묻어 있어요. 진짜 도망가는 사람이라면 발자국을 지우려 했을 텐데. 그때 윤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저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회장님 지시로 1억 원을 인출해 온 건 접니다. 회장님이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면서 현금으로 준비해두라고 하셨거든요. 급하게 쓸 곳? 그게 어딥니까? 그건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줄 돈이라고 하셨어요. 입막음 비용이라고 중얼거리시는 걸 얼핏 들었습니다. 입막음 비용.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 회장을 협박하던 그 사람. 최 여사의 비밀을 알고 있던 그 협박범.
오 회장은 그에게 줄 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도진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두 가지를 가져갔군요. 하나는 협박범의 이름이 적힌 푸른 편지, 또 하나는 협박범에게 줄 입막음 돈 1억 원. 이 두 가지를 모두 노릴 만한 사람. 과연 오지훈 씨일까요? 그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닥터리, 자네가 어젯밤 정문에서 봤다는 그 낯선 남자 말일세. 그 사람 혹시 가방을 들고 있지 않았나? 현금 1억 원이 들어갈 만한 그런 가방 말일세.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지어낸 그 낯선 남자에게 가방까지 쥐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없다고 해야 할까요? 박도진 씨의 질문은 언제나 덫처럼 느껴집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무언가 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서류 가방 같은 거요. 결국 저는 거짓말에 또 하나의 거짓말을 보태고 말았습니다. 박도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서류 가방이라고 적더군요. 그의 펜 끝이 종이를 달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꾼 건 다름 아닌 저에게 걸려왔던 그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밤 10시 15분 회장님이 살해당했다라고 외치던 박 집사의 목소리. 하지만 박 집사는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했죠. 경찰은 즉시 통신사 협조를 얻어 발신지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에야 나왔습니다. 최 팀장이 수사 브리핑을 위해 우리를 거실로 모았습니다. 발신지는 저택 내부가 아닙니다. 킹스밸리 단지 후문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였습니다. 공중전화라니. 요즘 세상에 공중전화를 쓰는 사람이 있다니요. 하지만 킹스밸리는 워낙 보안이 철저해 외부인의 출입 기록이 남기 때문에 범인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중전화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CCTV는요? 후문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최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부터 후문 쪽 카메라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범인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운이 좋았던 거겠죠. 하지만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후문을 지나던 배달 기사가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검은 후드를 쓴 남자. 오지훈이 즐겨 입는 옷차림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오지훈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박도진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형사님, 그 목소리 말입니다. 닥터리가 들었다던 박 집사의 목소리. 성대모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계를 통해 변조된 목소리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변조요? 글쎄요, 닥터리. 원장님이 들으시기에 기계음 같았습니까? 최 팀장의 질문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아니요. 아주 다급하고 생생한 육성이었습니다. 박 집사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심 없이 달려나간 거고요. 박도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박 집사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을 만큼 그를 잘 아는 사람, 혹은 박 집사의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둘 수 있었던 사람이겠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닥터리가 그 시간에 전화를 받고 시체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했던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시체를 발견하게 만들어야 했다. 범인은 왜 하필 저를 지목했을까요? 의사라서 사망 시각을 확인해 주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오 회장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라서? 박도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은 아주 친절해요. 굳이 전화를 걸어 시신을 발견하게 해주다니. 보통은 시신이 늦게 발견될수록 범인에게 유리할 텐데 말이죠. 이 전화는 단순한 알람이 아닙니다.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 저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닥터리, 자네가 전화를 받은 그 10시 15분. 그 시간이 범인에게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자네가 그 시간에 깨어 있어줘서 범인은 아주 고마워하고 있을 걸세.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마주 웃어 보였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전화가 사실은. 박도진 씨의 기계에 대한 집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 회장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모델의 디지털 녹음기를 어디선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재에 우리 모두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범인이 왜 굳이 창문을 열어두었는지, 그리고 9시 30분에 왜 오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박도진 씨가 미리 녹음해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는 그만해. 내 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오 회장의 목소리와 톤, 억양까지 비슷하게 흉내낸 박도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 창문을 10cm 정도 열어둔 상태에서 밖에서 들으면 이게 실제 사람 목소리인지 기계음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어제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하군요. 웅웅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방 안에서 울려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박도진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9시 30분 이전에 이미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맞춰 녹음기가 재생되도록 타이머를 설정해 두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원격 재생을 했을 수도 있죠. 요즘 기기들은 스마트하니까요. 최 팀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알리바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군요. 오지훈이 9시 30분에 창문을 넘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요, 형사님. 오히려 반대입니다. 박도진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 트릭은 오지훈 씨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9시 30분에 오 회장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시간에 저택에 없었던 오지훈 씨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 트릭은 진짜 범인에게 완벽한 알리바이를 제공합니다. 9시 30분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범인입니다. 9시 30분에 알리바이가 있는 사람. 저택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 시간에 각자의 방에 있거나 서로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9시 30분에 집에서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은 없지만 저택과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죠. 그때 박도진 씨가 불쑥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닥터리, 자네는 기계를 잘 다루나? 병원에서도 최신 의료기기를 쓸 테니 이런 녹음기 설정 정도는 식은 죽 먹기겠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노인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짐짓 여유로운 척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기계치라 스마트폰도 겨우 씁니다만. 그보다 선생님, 녹음기가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인이 왜 굳이 녹음기를 들고 갔을까요? 그냥 놔두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워요. 박도진 씨는 박수를 쳤습니다. 범인은 녹음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녹음기에는 단순히 목소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범인이 실수로 남긴 어떤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예를 들면 의자를 옮기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범인의 숨소리 같은 거 말입니다. 의자를 옮기는 소리. 제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실수를 했을까요? 저는 요즘 매일 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사건이 해결되면 킹스밸리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자신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등장인물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요. 오후 진료가 끝나갈 무렵 박도진 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뜸 제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닥터리, 그게 자네가 쓰고 있다는 그 사건 일지인가? 구경 좀 할 수 있겠나?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건넸습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훌륭해. 아주 훌륭해. 사실관계가 아주 정확하군. 시간, 장소, 사람들의 증언. 마치 법원 속기록을 보는 것 같아. 그는 노트를 덮으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닥터리, 이 기록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네. 빠져있다니요? 제가 보고 들은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적었습니다만. 그래, 자네가 보고 들은 건 다 적었지. 하지만 자네가 생각한 건 하나도 없군. 이 글에는 자네의 감정이 없어. 오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공포, 용의자로 몰린 오지훈을 향한 연민 혹은 혹시라도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불안감 같은 거 말일세. 전곡을 찔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선생님. 감정보다는 사실을 기록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범인이 아니니 불안할 이유도 없죠. 과연 그럴까? 인간은 누구나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지. 자네의 이 건조한 문체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사람의 방어기제처럼 보여. 그때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뉴스 보셨어요? 잡혔대요.
오지훈 씨가 잡혔대요. TV를 켜자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은신 중이던 오지훈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형사들에게 끌려 나오는 그의 모습. 박도진 씨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잡혔군요. 자,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과연 그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빈털터리일지. 그게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닥터리 같이 가시죠. 경찰서로. 자네의 그 훌륭한 기록장에 범인의 자백이라는 챕터를 추가해야 하지 않겠나? 그의 손길이 닿은 어깨가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오지훈이 잡혔다. 만약 그가 입을 연다면, 그리고 그가 범인이 아니라면 수사의 칼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습니다. 매직미러 너머로 보이는 오지훈은 며칠 사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며칠 동안 깎지 않은 수염. 그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 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지훈, 솔직히 말해. 아버지 죽이고 돈 챙겨서 도망치려다 잡힌 거잖아. 1억 원 어디다 숨겼어? 오지훈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죽였어요. 맹세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어요. 제 주머니 뒤져보셨잖아요. 현금 3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요. 그럼 왜 도망쳤어? 떳떳하면 장례식장에라도 왔어야지. 무서웠으니까요.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제가 덮었을 게 뻔하니까.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수진이랑 도망치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냥 도망친 거예요. 박도진 씨가 스피커 볼륨을 높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들리나 닥터리?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걸 보고라고 했어. 죽이는 걸 본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걸 봤다고. 박도진 씨는 취조실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최 팀장은 마지못해 허락했죠. 박도진 씨가 들어가자 오지훈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지훈 군, 자네가 그날 밤 서재에 들어간 건 사실인가? 네. 창문이 열려 있길래 몰래 들어가서 돈이라도 좀 훔칠까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책상에 엎드려 계셨어요. 목 뒤에 칼이 꽂힌 채로요. 너무 놀라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창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지? 9시. 40분쯤? 50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9시 40분. 박도진 씨의 가설대로라면 이미 오 회장은 죽어 있었을 시간입니다. 좋아. 그럼 하나만 더 묻지. 자네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 혹시 푸른색 편지 봉투가 있었나? 편지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위스키 잔이랑 스탠드밖에 없었어요. 아, 그리고 그 이상한 기계 같은 거치대만 덩그러니 있었고요. 박도진 씨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치대만 있었다. 즉, 자네가 들어갔을 땐 이미 녹음기도 사라진 뒤였군. 범인이 녹음기를 가져간 뒤에 자네가 들어간 거야. 그는 최 팀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친구는 범인이 아닙니다. 절도 미수는 될지언정 살인범은 아니에요. 범인은 1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빈털터리죠. 1억 원이라는 돈은 숨기기엔 부피가 너무 큽니다. 도망 다니는 며칠 동안 그 돈을 어디다 썼겠습니까? 그럼 공범이 있나 보죠. 돈을 맡아둔 공범이. 최 팀장의 반박에 박도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공범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단독 범행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오지훈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박도진 씨의 시선이 매직미러를 통과해 정확히 제가 서 있는 곳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훈의 체포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저를 조여오는 올가미의 시작이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란 바로 이런 걸까요? 오지훈이 잡혀간 그날 밤 박도진 씨는 사건 관계자 전원을 저택 거실로 소환했습니다. 저 혜진 양, 강 이사, 윤 실장, 박 집사, 그리고 제 누님 미숙 씨까지 오 회장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주인을 잃은 찻잔들만 달그락거리고 있었죠. 박도진 씨는 마치 지휘자처럼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김없이 그 작은 모종삽이 들려 있었는데 그게 오늘따라 단두대의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긴 밤이 될 겁니다.
오지훈 군이 체포되었지만 저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바로 이 방 안에 있다는 것도 알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이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박 씨. 그게 무슨 소리요? 경찰도 오지훈을 범인으로 확정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의심해? 앉으시죠, 강 이사님. 빚독촉에 시달리던 건 오지훈 군뿐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회장님께 빌린 돈 5억 원. 상환 기일이 지난달 말이었죠? 오 회장이 죽으면 그 빚이 공중분해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강 이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박도진 씨의 칼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윤 실장이었습니다. 윤 실장님, 당신도 깨끗하지 않더군요. 회장님 몰래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있었죠? 회장님이 그걸 눈치채고 추궁하려던 찰나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사건이 축복이었겠군요. 윤 실장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도진 씨는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듯 사람들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혜진 양이 사실은 오 회장의 서재에서 현금을 조금 훔쳤다는 사실, 박 집사가 오 회장의 고급 양주를 몰래 빼돌려 팔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가 살인의 동기는 아니더라도 각자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 거짓말들이 모여 진실을 가리는 거대한 벽이 된 겁니다. 하지만 살인은 다릅니다. 이 중에서 딱 한 사람. 단지 돈이나 비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 회장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박도진 씨의 눈빛이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1억 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오지훈 군에게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도 없습니다. 범인은 아주 똑똑해서 그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사라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는 주머니에서 푸른색 종이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 회장이 죽기 직전 읽으려 했던 편지. 협박범의 이름이 적힌 그 편지. 범인은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 범인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감옥에 가고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요.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박도진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안경 렌즈에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그러나 애써 태어남을 연기하는 제 얼굴이. 내일 아침 9시 경찰서장에게 모든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 전까지 자수할 기회를 드리죠. 이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박도진 씨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고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오직 단 한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저와 박도진 씨만 남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잠시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킹스밸리의 가로등은 듬성듬성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혹은 서로의 목을 노리는 적처럼. 닥터리, 자네의 그 훌륭한 원고는 어디까지 완성되었나? 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결말 부분만 남았군요. 결말이라. 독자들이 만족할 만한 반전이 있어야 할 텐데. 내가 팁을 하나 줄까?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범인은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야. 기계적 트릭을 이용해 알리바이를 만들고 남의 발자국을 이용해 혐의를 돌리고 전화 한 통으로 시신 발견 시각까지 조종했지. 정말 완벽한 설계였어. 단 한 가지 실수만 없었다면 말이야. 실수요? 그래. 그는 너무 말이 많았어.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이 기록했지. 자네의 그 노트 말일세. 거기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이 숨어 있었어. 예를 들면 시신을 발견했을 때의 묘사 같은 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 회장의 목 뒤에 꽂힌 단검. 자네는 노트에 단검의 손잡이가 번쩍였다고 썼더군. 하지만 닥터리 기억하나?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방은 어두웠어. 스탠드 조명은 책상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 짧은 순간 먼 거리에서 단검의 종류까지 파악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박도진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슬픔과 연민 그리고 단호함만이 남아있었죠. 자네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게 어떤 칼인지, 어디에 꽂혀 있는지.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그 칼을 꽂은 게 바로 자네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부정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웃어야 할까요? 이준혁 씨, 나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겁니다. 혜진 양과 오지훈 군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자네가 기록해온 그 이야기의 결말을 스스로 맺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경찰의 손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스스로 매듭을 짓는 게 낫지 않겠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원고를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를 쓸 시간입니다.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이준혁의 고백을요.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요, 박도진 씨 말이 맞습니다. 범인은 너무 많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제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변명이자 진실이 될 테니까요. 이제 이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박도진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관객이자 비평가였습니다. 당신의 추리는 틀린 곳이 하나도 없더군요. 맞습니다. 오태석 회장을 죽인 건 바로 저 이준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노트에 적는 내용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저 사건의 빈틈을 메우는 해설서라고 해두죠.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거대한 빚더미. 의사라는 번듯한 간판 뒤에서 저는 매일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먹잇감이 바로 최 여사였죠. 남편을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챈 그녀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1년 동안 그녀를 협박해 뜯어낸 돈으로 간신히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최 여사는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고 죽기 직전 오 회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푸른색 봉투. 그 안에 제 이름 3글자가 적혀 있다는 걸 안 순간 제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편지를 읽기 전에 입을 막는 것. 영원히. 그날 밤 8시 50분. 제가 오 회장의 서재를 나설 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는 척하며 다시 들어갔죠. 오 회장이 편지를 뜯으려고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단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인체를 너무 잘 안다는 게 이럴 때는 도움이 되더군요.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란 편지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죠. 알리바이 조작. 핵심은 오 회장이 9시 30분까지 살아있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책상 위에는 그가 애용하던 디지털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오 회장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녹음해둔 파일을 그 기기에 옮겨 담았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는 그만해. 내 놈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오지훈을 겨냥한 듯한 이 대사. 사실은 제가 며칠 전 진료실에서 수십 번 연습해 녹음한 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재의 암체어를 책상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왜냐고요? 녹음기를 숨기기 위해서였죠. 의자 등받이 뒤편 창문에서 보면 딱 가려지는 그 위치에 녹음기를 놓고 스마트폰 앱으로 9시 30분에 재생되도록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박도진 씨가 지적했던 어색한 의자 배치. 그건 오 회장이 손님을 위해 옮긴 게 아니라 제가 범행 도구를 숨기기 위해 만든 무대 장치였습니다. 창문을 10cm 정도 열어둔 것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제가 서재를 빠져나온 시간은 9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9시 30분에 오 회장의 호통 소리를 들었고 그때까지 그가 살아있었다고 믿었죠. 그 시간 저는 집에서 태연하게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으니 완벽한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진 씨, 당신은 속지 않았군요. 기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 뼈아프게 들렸습니다. 살인과 알리바이 조작.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용의자가 필요했죠. 마침 빚에 쪼들리는 양아들 오지훈은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오기 전 챙겨온 흑투성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지훈이 즐겨 신는 것과 같은 모델,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미리 구해뒀거든요. 창가로 가서 창틀을 밟고 일부러 거칠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도망친 것처럼요. 박도진 씨가 너무 인위적이다라고 비웃었던 그 발자국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연기를 너무 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1억 원. 사실 돈이 목적은 아니었지만 강도 살인으로 위장해야 했습니다. 금고를 열고 현금 뭉치를 제 왕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1억 원은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그 무게가 마치 제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9시 30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 강 이사가 산책하다가 제 녹음기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다행히 계획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시 15분. 문제의 그 전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집사인 척하며 저를 호출했던 그 전화. 사실 그 전화는 제가 시킨 것이었습니다. 오전 진료 때 미국으로 이민 가는 환자에게 부탁했었죠. 제가 중요한 학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고장 날 것 같아서요. 밤 10시 15분에 제 집 전화로 확인 전화 한 통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냥 벨이 울리면 제가 잘 터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 환자는 영문도 모른 채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벨이 울리자마자 저는 수화기를 들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연기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집사님?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수화기 너머의 환자는 황당해하며 전화를 끊었겠지만 제 연기는 미숙 누나에게 완벽하게 먹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초 발견자라는 안전한 지위를 얻어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박 집사를 다그쳐 서재 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의자 뒤에 숨겨둔 녹음기를 회수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박도진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박도진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들, 기록에 남긴 사소한 실수들, 특히 단검의 손잡이에 대한 묘사. 어두운 방에서 문을 부수자마자 단검의 모양을 알아봤다는 건 제가 꽂은 당사자라는 증거였죠. 1억 원은 어디 있냐고요? 제 진료실 약장 가장 아래 칸 유통기한 지난 약품 상자 뒤에 있습니다. 그 돈 쓰지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피 묻은 돈이니까요. 이제 글을 마칠 시간이군요.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박도진 씨는 제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겪으며 재판을 받는 대신 스스로 결말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저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죗값은 법전의 조항으로는 다 갚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죗값을 치르려 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약병. 졸피뎀.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제가 자주 처방하던 약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남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처방하던 이 약이 이제는 제 삶의 고통을 영원히 끝내줄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박도진 씨, 당신은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경찰을 불러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면 저는 법정에서 구차한 변명이라도 늘어놓으며 삶을 구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게 선택을 맡겼죠.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바닥까지 추락할 것인가. 오지훈 군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그가 겪었을 공포와 억울함. 제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빚이겠죠. 혜진 양 그리고 누님.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그 착하고 성실한 닥터리가 살인범이라니 하며 믿지 못하겠죠. 하지만 곧 받아들일 겁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비극을 씹기 좋은 안주거리로 삼으니까요. 킹스밸리에 호가호위하던 의사가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했다. 이보다 더 자극적인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 글이 발견될 때쯤이면 오지훈 군은 풀려나고 사건은 종결되겠죠.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경찰에게는 김 빠지는 결말이겠지만 오지훈 군과 혜진 양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물 한 잔을 떠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오 회장을 찌를 때도 알리바이를 조작할 때도 저는 늘 냉정했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는 처음부터 살인마의 본성이 잠재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되어 메스를 잡으나 살인자가 되어 단검을 잡으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으니까요. 박도진 씨, 당신의 호박은 잘 자라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그 뛰어난 추리력이 한 인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탐정의 일을 했고 저는 범인의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이제 약을 먹을 시간입니다. 수십 알의 알약이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씁쓸하군요. 인생의 마지막 맛치고는 꽤나 불쾌한 맛입니다. 이준혁의 목소리 점점 느려지고 흐릿해짐.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네요. 새벽이 오나 봅니다. 미숙 누나. 아침밥 준비하는 소리가 안 들려서 다행입니다. 누나가 제 시신을 가장 먼저 보게 될 텐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모든 이야기는 끝이 있어야 하니까요. 오 회장님, 그곳에서 만납시다. 제가 가져간 1억 원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박도진 씨, 당신의 승리입니다. 긴 침묵 후 효과음 없이 목소리가 바뀜. 박도진의 목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여기까지군. 닥터리, 자네는 끝까지 훌륭한 기록자였어. 문장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더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범행을 미화하지 않고 담담하게 적어 내려간 점 높이 평가하네. 한수 아침 7시에 미숙 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자네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 책상 위에 이 노트를 곱게 올려두고 말이야. 경찰은 자네의 자백 덕분에 수사를 종결했고 오지훈 군은 무혐의로 풀려났네. 혜진 양과 오지훈 군은 이 지긋지긋한 킹스밸리를 떠나 외국으로 간다더군. 하지만 말이야, 닥터리. 자네는 내가 자네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썼지만 나는 자네에게 기회를 준 걸세. 죄를 씻을 기회. 감옥이라는 차가운 철창 안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매듭을 짓는 것이 자네 같은 지식인에게는 더 어울리는 결말이라 생각했지. 사람들은 나를 명탐정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저 호박이나 키우는 늙은이일 뿐이야. 호박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물을 주면 자라고 볕을 쬐면 익어가니까.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만들고 결국 그 비밀에 잡아먹히지. 자네처럼 말이야. 이제 이 원고는 경찰서장에게 넘겨야겠군. 세상은 이 사건을 희대의 반전 드라마로 기억하겠지. 범인이 서술자였다는 그 기막힌 사실 때문에. 잘 가게, 나의 친구이자 나의 적 그리고 나의 환자였던 이준혁. 부디 그곳에서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기를. 잠시 후, 날씨가 좋군. 호박밭에 물이나 주러 가야겠어.